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부채 폭탄. 전 세계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빚이 3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43경 원이 넘는다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곧 리스크가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뉴욕 증시가 잘 나가다가 들크덩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갓비디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엔비디아의 이 AI 열풍도 조금 멈칫하고요. 네. 반도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왜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이렇게 들크덩 했을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유력한 분석은 미국 재무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끌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경매를 했습니다. 국가 채권을 내다 판 거죠. 정기적으로 팔고 예고된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연준의 FOMC의 입장, 의사록도 챙기고 또 FOMC 회의, 베이지북 이런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합니다마는 의외로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연준보다도 더 중요한 미국 재무부, 돈줄을 총관장하고 있는 재무부 움직임은 좀 사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대로 세계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FOMC 못지않게 재무부 움직임, 그중에 특히 이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재정, 자, 재무부는 돈을 걷어서 그 돈에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된 재정 적자로 해서 국가 부채가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역대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른바 포퓰리즘 폭탄을 많이 터뜨렸죠. 돈을 엄청나게 돈을 살포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이제 부메랑이 국가 부채의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돈을 메꿀 방법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국채를 발행해도 만약에 시중에 자금 여유가 있어서 시중에서 국채를 잘 사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째깍째깍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을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채권을 샀을 때 앞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수익률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 전망이 생기면 채권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가이던스도 나오고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요즘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미국 국채겠죠. 국채가 신용도 전 세계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이나 어떤 이 국제 유가 같은 이런 원자재 상품보다도 미국 국채가 기축 국가인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입찰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 국채를 파는 방법은 결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경매가 실패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는 4.6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기준금리, FOMC의 기준금리보다도 기업에 더 직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국채금리나 채권금리인데, 이게 올라가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유동성 스퀴즈 현상이 생기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자, 지금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의 재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채 물량을 지금 최소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필요한 물량 다 만약에 입찰에 내놨다면 엄청난 폭으로 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올랐다. 이게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동안에 결국은 풀었던 포퓰리즘 정책의 부메랑인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그 부채 폭탄에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 포퓰리즘의 청구서, 포퓰리즘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 국채 그 옥션, 국채 경매 상황 이것이 뉴욕 증시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대목도 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채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전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속한 시일에 인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국가 부채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올해 지금 법인세 안 그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무가 국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분은 한국에서도 국채를 더 증발하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흔히 구축 효과, 클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돈을 푸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조금 정도가 지나치면 잠시 스스로 구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클라우딩 아웃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베이지북 쇼크. 미 연준이 경기 동향 보고서를 밤사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갔고 특히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요. 2주 뒤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 스탠스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예, 미국은 땅덩이가 큽니다. 땅덩이만 큰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각종 정책,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게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한눈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전역에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현재 연준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12곳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곳에 경기 동향을 각자 사정에 맞게 보고해라. 그래서 그 토대로 내는 게 베이지북입니다. 네. 자, 베이지북 이게 198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의 이름이 레드북이었습니다. 레드북 빨간색이니까 강렬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색깔 가지고 어떤 이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또 민주당은 파란색, 또 대학의 경우에도 하버드 대학은 빨간색.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편견을 줄 수 있다. 경기 진단이 이런 색깔을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해서 연준도 색깔을 없애자. 색깔 없애면 그러면 무색, 무취가 뭐냐. 이게 이론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섬유산업에서요. 옷을 염색을 하지 않은 그 원자료. 원래 옷은 우리가 양모, 양털로 가지고 만든 게 그게 인류 최고의 고급품인데 그 양털의 색깔이 바로 베이지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염색하지 않았다. 가공하지 않았다. 편견 없는 보고서. 이래서 베이지북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장 잘 가늠해 주고 있죠. 우리가 미국 경기를
궁금해하는 것은 미국이 조금 인플레가 둔화되고 또 실업도 조금 둔화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특히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결정할 때 PCE 물가지수라는 것도 보지만 경기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베이지북 자신들이 직접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조사 집계하는 저 베이지북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4월 달에도 경기가 뭐 소폭이나마 계속 확장이 됐다. 물가도 계속 오른다. 자,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증시에서도 베이지북 좀 기대했다가 여전히 뜨겁구나. 골디락스는 언제쯤 오나 하는 그런 좀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힌덴버그 저주. 미국 증시가 뭐 밤사이에는 하락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결국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시장 붕괴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힌덴부르크 징조라는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박사님? 예, 힌덴부르크, 뭐 힌덴버그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자, 우리 타이타닉이란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912년이었죠. 인류가 우리 이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유럽에서 초호화 유람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띄워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사실 이제 자연의 한계를 인류 문명으로 극복했다라면서 당시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빙하를 만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죠. 그래서 인간 능력의 한계, 자연 앞에서는 여전히 약했다.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타이타닉의 교훈을 들고 있는데 네. 타이타닉보다도 더 큰 인간과 자연과의 전쟁이 바로 독일의 비행선 힌덴부르크라는 비행기였습니다. 1937년에 이 독일이 타이타닉을 극복하겠다 해서 만든 게 힌덴부르크고, 힌덴부르크는 독일의 정치인의 이름을 딴 건데 네. 저기에 하늘에 지금 제트기보다 훨씬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카지노도 하고 춤도 추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행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행선이 뉴저지 상공에서 착륙하다가 폭파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폭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빗대서 1955년 일부 수학자들이 증권 시장도 실세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잘 되면 힌덴버그 비행선처럼 한꺼번에 대폭락할 수 있다 해서 이 힌덴버그의 오음원이 징조입니다. 네.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동안에 뉴욕 증시가 잘 나가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그것을 그 현상을 가져와서 어떤 힌덴버그 징조의 5가지 조건을 만들어내서 수학자들이 하나의 계량화시킨 건데 특히 뭐 주가 변동폭이 크거나 또는 실적과의 괴리가 벗어나거나 요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힌덴버그의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해서 네. 힌덴버그 오음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5가지 조건을 대부분 지금 충족하고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그러나 힌덴버그의 그 저주가 완전히 100% 언제 어디서나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가설인 것이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이 힌덴버그의 정확성이 30% 미만이다. 너무 놀랄 거 없다. 이렇게 어떤 이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타이타닉이 빙하를 만나 일순간에 폭파하고 또 힌덴버그 비행선이 뉴저지 항공에서 착륙하다가 갑자기 폭락했던 그 순간도 그러한 어떤 충격도 역사의 교훈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미국 CNBC는 힌덴부르크의 징조를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빨리 달릴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쿠어바디스 삼성. 어제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계 가장 큰 뉴스는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상 첫 파업 선언 얘기가 나왔고요. 그 앞서서도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좀 인공지능 부문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악재가 지금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쿠어바디스란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쿠어바디스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이게 성경 구절에 관한 라틴어 얘기입니다. 자, 성금요일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예수가 제자들하고 할 때 예수가 어떤 비장한 심정으로 어떤 큰 행보를 할 조짐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예수에게 묻죠. 주여, 주는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어바디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는 삼성전자를 향해서 삼성전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묻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요즘 HBM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뒤져서 인공지능 물결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 참 가슴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HBM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었어요. 그렇죠. 압도적인 1등이었고요.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기자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3, 4일에 한 번 정도 삼성의 신기술 그 관련 기사 쓰느라고 정말 영일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삼성전자 새 기술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간 스탠리가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삼성전자를 아주 소외시켜라는 네. 그런 일들, TSMC에 뒤지고 있는 문제, 또 기술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문제,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이 방사능 문제 관련한 어떤 이 안전 문제, 그야말로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지금 터져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노조도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물론 저력 있는 회사니까 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지금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의 대책이라는 것이 주 6일 근무하기 이거 사실 오래된 낡은 방식 아닐까요? 또 거기다가 올드보이를 가지고 과연 신세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뭐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삼성을 올가맸기 때문에 뭐 이 전국 탓이다 그러지만 사법 리스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애당초부터 불법 승계 혐의로부터 시작된 삼성의 자충수였다라는 측면에서 좀 삼성의 환골탈태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종부세, 한강벨트,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이게 왜 민주당에서 나왔느냐 이 배경을 놓고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총선, 앞서서도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 특히 이제 보수층 공략이 좀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종부세 폐지론까지 지금 거론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지금 종부세는 원래 민주당이 만든 건데 민주당에서 폐지하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종부세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속으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종부세 때문에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이 패하니까 아마 종부세 얘기를 꺼냈고 또 종부세가 민주당이 만든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가 이슈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를 덕을 보고 있다. 역전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정치적 실리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종부세 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채 폭탄, 베이지북 쇼크, 힌덴버그 저주, 쿠어바디스 삼성, 그리고 종부세 한강벨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